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보며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웃었던 순간들, 울었던 밤들, 견뎌냈던 고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참으로 짧은 문장이지만 이 한 줄 안에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신 여러분께는 더욱 깊은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상처를 견뎌내셨고 그 상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은 상처들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그 상처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니체의 저서 우상의 황혼에 나오는 문장으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단순히 고통을 견디면 강해진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니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니체는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통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힘이나 정신적 인내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강함은 삶을 긍정하는 힘,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힘, 그리고 고통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아물던 상처들이 이제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육체의 상처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 자녀와의 갈등, 건강을 잃어가는 두려움, 경제적 불안감,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상처들이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든다고.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결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상처받지 않은 삶은 표면적이고 얕은 삶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했던 니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알고 나면 이 문장이 얼마나 절실한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뇌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니체는 상실의 아픔을 일찍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니체는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심한 편두통, 시력 저하, 위장병, 불면증. 그는 평생을 병마와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앞이 흐릿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니체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2살 때 니체는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유럽 각지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스위스의 산간 마을, 이탈리아의 해변 도시. 그는 자신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후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당대에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팔리지 않았고 학계는 그를 이단아로 취급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루살로메는 그의 친구와 결혼했고 니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30대 후반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혼자다. 끔찍할 정도로 혼자다. 그의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고독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요. 그러던 1889년 1월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의 거리에서 정신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마차에 매여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고 그 말을 끌어안으며 울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니체는 정신을 잃었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며 10년을 더 살다가 19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니체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병마, 외로움, 오해, 가난,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기. 하지만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낙관주의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고도 삶을 긍정한 사람의 외침입니다. 니체는 이론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온 삶으로 이 말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시는 상처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특별한 종류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의 고통과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고통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은 잘 자라가? 하는 걱정들이죠. 하지만 노년의 고통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실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씩 무언가를 잃어갑니다.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사회적 역할을 잃고, 때로는 경제적 안정도 잃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것이 추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동창회에 나가면 빈자리가 늘어나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우리는 자신의 유한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지만 노년에 와서 우리는 타인의 부재가 지옥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외로움. 이것은 노년기의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의 부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없어진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절반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릴 때, 저녁 뉴스를 볼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매 순간 그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 바쁩니다. 이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건강의 상실도 큰 상처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심지어 밤에 깊이 자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게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불안도 있습니다. 은퇴 후 줄어든 수입, 늘어나는 의료비,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은 자존심. 평생 일하며 살았지만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매일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 힘들고 젊은 세대의 대화에 끼기 어렵고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 모든 상처들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실존적 고통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깊은 물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왜 이런 고통과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진리일까요? 심리학과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캐룬이 발견한 것으로 사람들이 큰 고통이나 외상을 겪은 후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을 앓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경험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고 진실해집니다.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의미가 없어지고 진정한 연결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겪은 사람들은 더 깊은 우정을 맺고 더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돈, 명예, 외모, 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건강, 가족, 평화, 감사 같은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셋째,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나는 저 고통을 견뎌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넷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이끕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무언가를 잃고 나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니체에게 고통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가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니체는 고통 없는 삶을 원하는 것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운명애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하겠는가? 이것이 유명한 영혼회귀의 사상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 모든 상처, 모든 슬픔을 포함해서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살고 또 살고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삶을 긍정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 삶에 고통과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이 없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더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고통은 우리를 깨웁니다. 편안할 때 우리는 잠을 잡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통이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깨어나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정직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하지만 고통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실과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고 정직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하고 내면의 힘을 끌어내게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상처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 선생님의 이야기.
김 선생님은 70대 중반의 남성분입니다. 평생 한 회사에서 일하셨고 정년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만에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투병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우울증 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당신은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당신이 대신 해주세요. 그 글을 읽고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우울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는 자신이 계속 살아가기를 바랐다는 것을. 김 선생님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들을 혼자라도 가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자신과 비슷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김 선생님은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은 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모임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회사 일만 알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의 제가 예전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박 여사님의 이야기. 박 여사님은 60대 후반입니다. 평생 자녀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박 여사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박 여사님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녀들은 자신의 삶이 바빠서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더 큰 상처는 큰아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어느 날 큰아들이 엄마, 이제 제 가정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고 그곳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자녀들을 위해 사신 것은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어머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박 여사님은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박 여사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박 여사님이 자녀들로부터 독립하자 자녀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기대와 요구가 없으니 자녀들도 편하게 어머니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자녀들에게 집착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 상처가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저 자신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사장님의 이야기. 이 사장님은 6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평생 일군 사업이 경제 위기로 무너졌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50대까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았는데 순식간에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자존심의 상처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가족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한동안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이 사업을 하다 함께 망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은 이제 작은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장님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었던 사람이 치킨을 튀기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치킨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킨집에서 손님들을 대하면서 이 사장님은 자신이 사장일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감, 작은 일이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보람, 하루하루 버는 돈의 소중함. 사장일 때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큰 거래를 했지만 정작 현장의 일은 몰랐습니다. 손님들과 직접 대화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루 종일 손님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을 들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장님은 빚을 다 갚았고 이제는 작은 프랜차이즈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는 현장에서 직접 일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이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오만했고 돈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가난하지만 훨씬 더 행복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최 선생님의 이야기. 최 선생님은 70대 초반의 전직 교사입니다. 건강하셨던 최 선생님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최 선생님에게 이것은 견디기 힘든 상처였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밥도 혼자 먹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재활치료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활병원에서 한 젊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25살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누구보다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어차피 완전히 낫지는 못할 텐데요.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1%라도 나아지고 싶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말을 듣고 최 선생님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젊은 나이에 더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70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이 포기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최 선생님도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천천히지만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 선생님은 같은 병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은 제게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강함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정 여사님의 이야기. 정 여사님은 6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평생 가정을 지켰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자괴감. 온갖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에 살아갈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나이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없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상담을 받으러 갔고 거기서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정 여사님은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되 더 이상 남편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기로, 자신만의 삶을 찾기로 정 여사님은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 선생님이 되었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노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잊기 위한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정 여사님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된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때 정 여사님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에게는 이제 남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삶이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제 인생 최악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깨웠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녀에게 의존하며 살았는데 이제 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6번째 이야기, 강 선생님의 이야기. 강 선생님은 70대 중반의 독거노인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계셨고 자녀들은 해외에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강 선생님은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목숨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퇴원 후 강 선생님은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만약 다시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말벗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에 자원봉사자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안부 전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직접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그 자원봉사자가 강 선생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도 다른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자신도 도움을 받는 처지인데 무슨 봉사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독거노인을 위한 자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금 강 선생님은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전화로 모임으로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은 정말 견디기 힘든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켰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7번째 이야기, 서 여사님의 이야기. 서 여사님은 60대 중반입니다. 평생 건강했던 서 여사님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서 여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토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서 여사님은 신기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산책하는 것, 이 모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서 여사님은 버킷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행을 갔고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났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웠습니다. 매일을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 여사님은 암을 이겨냈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 여사님이 얻은 것은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서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마주하고 나니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을 감사하며 삽니다.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역설적이지만 암 덕분에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석이 우리를 바꾼다 마이너스 니체 사상의 확장.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객관적인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가 곧 그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니체는 관점주의 PERSPECTIVISM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배우자를 잃는 것을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저주로 볼 수도 있고, 삶의 가르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고통을 없는 것처럼 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해석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 자유를 지켰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포기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고 존엄을 지켰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힘의 의지 will to power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창조하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로 남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나는 불행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과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은 생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견뎌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다. 이제 나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이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파괴할 수도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은 화살을 맞은 것이고 고뇌는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 즉 실제로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 즉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해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우리를 파괴할지 성장시킬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많은 분들이 상처를 부정하려 합니다.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통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두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를 인식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글입니다. 오늘 나는 슬펐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외로웠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명확해지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상처에 의미 부여하기. 니체는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 없음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고통은 견디기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상처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가? 예를 들어 질병을 겪는다면 그것을 단순히 불운으로만 보지 말고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을 혹사했구나. 이제는 내 몸을 더 소중히 대해야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다면 그것을 끝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심리학에는 내러티브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같은 인생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결혼 생활도 힘들었고 건강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삶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았고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냈고 건강 문제도 극복하고 있다. 나는 생존자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당신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사실은 같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보세요. 과거의 상처들을 내가 당한 불행이 아니라 내가 극복한 도전으로 재구성해 보세요. 이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 연습하기. 역설적이지만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긍정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적는 사람들은 행복도가 높아지고 우울증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게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감사할 것은 항상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상처를 겪고 나면 우리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잃고 나서야 관계의 소중함을 압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돕기. 자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실제로 우리 자신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야기들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셋째,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그 경험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하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자조 모임에 참여하기, 후배들에게 인생 조언 해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6번째, 새로운 것 배우기. 나이가 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꺼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 나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악기를 배우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춤을 추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초보자의 마음을 되찾습니다. 서툴고 실수하지만 그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작은 발전이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7번째, 영적 탐구하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종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더 깊은 차원, 물질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차원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존적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탐구해 보십시오.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철학 서적을 읽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영적 탐구를 하십시오. 이런 탐구는 우리에게 더 큰 맥락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고통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경험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기쁨도 모두 이 거대한 연결망의 일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개인적 상처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 취약함을 인정하는 용기. 역설적이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세대는 강해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은 수천 명을 인터뷰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두렵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 태도, 과거에 머물지 않기.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갇혀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며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다. 이제 나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용서는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포함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태도,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자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은 자녀들과 잘 지내는데 나는. 하지만 이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보는 완벽한 삶들은 대부분 편집된 것입니다.
자신만의 여정에 집중하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가?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니체는 내 길을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기준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 태도,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완벽주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도, 우리 삶도 점점 불완전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하고 덧없고 미완성인 것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는 긴치기 기법이 그 예입니다. 상처와 금이 간 부분이 오히려 그 그릇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독특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사람은 재미없습니다. 상처와 주름이 있는 사람이 깊이가 있고 흥미롭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섯 번째 태도, 현재 순간에 머물기.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산책할 때는 발걸음, 바람, 햇살을 느끼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순간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와 미래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을, 여러분이 안고 계신 상처를 저는 압니다. 적어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을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젊음을 놓아주고, 건강을 놓아주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놓아주고 독립성을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상처들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외모, 성공, 물질.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십니다. 매 순간이, 모든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고통을 통과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강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강함입니다. 여러분이 견뎌온 시간들, 여러분이 통과해온 고난들, 여러분이 흘린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네,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희끗해졌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웠고, 가정을 지켰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십시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상처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있고, 아직 경험할 것이 있고, 아직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무는 해를 보며 슬퍼합니다.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무는 해에는 아침 해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침 해는 밝고 강렬합니다. 하지만 저녁 해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인생의 저녁 무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아침에는 없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고 깊이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온갖 고난과 상처를 겪고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강함을 증명합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시거든 여러분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에, 그 흰 머리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너는 충분히 강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해질 거야.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처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강함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이 이것도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래된 여러분이 죽고 새로운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강한 여러분이.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살아있고 숨쉬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여정이 비록 힘들고 아프더라도 결국에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찾으시기를,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